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2주차 2강입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대로 금요일 2교시를 온라인 수업으로 해야 되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리 찍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진도를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미리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각종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아프로디테 탄생. 앞에서 이제 가이아와 우라노스 간의 얘기가 이제 있었죠. 그래서 크로노스가 자기 아버지 생식기를 잘라서 어머니로부터 떨어지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가 열렸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크로노스가 잘라서 바다에 던진 그 생식기에서 거품이 일어서 또는 이제 피거나 정액에서 태어난 신성 여신이 바로 이제 아프로디테, 그죠? 바다에 떨어진 성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프로스라는 말이 이제 거품이라는 뜻이어서 이제 민간 어원설입니다만, 아프로디테가 바로 이제 이 거품에서 태어난 존재다라는 말과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고 이제 해석도 하죠. 통상 이제 퀴프로스 근처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태어났는데 퀴테레까지 이동을 했다가 다시 또 퀴프로스로 돌아갔다라는 얘기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아프로디테를 숭배했던 중심지들이 바로 이제 퀴테라와 퀴프로스였기 때문에 그 둘 다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동이 조류를 따라 흘러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아프로디테의 별명도 퀴프로스와 퀴테라에서 따와서 퀴테레이아 또는 퀴프리아라고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엠페도클레스의 이제 시 같은 데서 이제 그런 별칭으로 불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프로디테는 거품이라는 아프로스라는 말과 어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하나 있고, 또 이제 그리스어 중에 필롬메이데스, 그러니까 웃음을 좋아하는 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이제 필롬메데스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남근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성계에서 태어난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이게 성적인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퀴라는 말, 퀴프리아, 퀴프로스, 퀴테레 이런 퀴테라에도 다 들어있는 퀴라는 말, 퀴오 동사, 그리스어 퀴오 동사는 임신하다는 뜻이어서 이것과도 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뒤에 이제 배경 그림은 앞으로도 여러 차례 나올 것 같은데,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유명한 그림이죠. 예. 보티첼리의 그림. 나중에 다시 또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조개를 타고 와서 태어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퀴프로스 섬입니다. 아름답죠? 색깔도. 예. 그래서 지금 퀴테라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자료는 이게 성지가 있는 그리스의 어떤 관광 사이트들 얘기하는 건데, 퀴테라 여기 있고, 델로스 섬 여기 있고, 사모스, 에페소스, 여기 다 이제 성전들이 있는 데입니다. 아테네에도 있고, 델피, 도도나, 코린토스, 아르고스, 스파르타 등입니다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강대인 선생님 책에 있는 자료인데, 퀴테라가 여기 있어요. 퀴테라. 그리고 퀴프로스가 굉장히 멀죠. 이쪽이 이제 레반트 지역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있는 이쪽 지역에 상당히 중동 지역이고, 여기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데도 연결되어 있는 거. 퀴프로스는 독립국입니다. 아테네, 그리스가 아니에요. 트로이아라든가 아테나이, 델로스, 델포이, 올림포스, 그러니까 신화의 어떤 유명한 장소들 있죠. 크레테 여기 있죠. 자,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가 사실은 아프로디테뿐이 아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이 근동,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이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양과
맞닿는 그 지역을 이제 근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쪽 아시아 중에서도 가장 서쪽에 가까운 지역 근동이라고 하는데, 수메르니 뭐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스타르테 또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근동 지역에서 섬기던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이 아프로디테의 전신일 것이다 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뭐 그 그리스 신들의 기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인도 유로피안 어족이 살았던 원거주지에 있던 신이 어떤 식으로 변형돼서 돌아왔다는 얘기도, 그런 신들도 있고, 제우스 같은 신이 그런 신이고, 아프로디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동 쪽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리스가 이제 문화적으로 저개발 국가였기 때문에 그 주변의 어떤 발달된 문명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아니면 이제 근동 중동 지역 이런 데로부터 영향을, 아프리카. 그래서 이제 이 여신도 아스타르테 또는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의 변형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이 여신들은 고대 근동 지역의 여신이었고, 청동기 시대를 거쳐 고전기, 그리스 고전기까지,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에서 3세기까지 거기까지도 숭배가 됐던 여신이었고, 레반트 지역, 뒤에 이제 지도를 보여주겠습니다만, 그 예수가 활동했던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그쪽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 이 지역을 묶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함한 좀 더 넓은 지역인데 그걸 레반트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에서는 숭배됐던 것이고 이집트에도 수입되었다라는 거고요. 또 역시 이제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곡창지대, 그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거든요. 메소포타미아가 강들의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양쪽에 강이 흘러서 퇴적층을 쌓아서 그 토양이 기름져서 일찌감치 문명이 발달, 수메르 뭐 이런 문명이 발달을 거기 한 거죠. 모든 것은 수메르에서 시작됐다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신들은 풍요와 성과 전쟁, 뜻밖의 전쟁과 관련돼 있어요. 관련돼 있고, 상징, 이 여신을 상징하는 건 사자, 말, 스핑크스, 비둘기는 이제 아프로디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성이 베누스잖아요. 비너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로마로 가서 이름을 받는 게 베누스. 그게 베누스가 미국 영어식 발음으로 비너스. 그래서 이제 이것과 또 천문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숭배 지역인 퀴프로스를 거쳐서 퀴테리아로 번져났다. 지금 이제 지도를 보시면 그 이해가 될 텐데, 이거 일단 아스타롯, 이거에 나온 아스타롯이고요. 이게 이제 뿔이 달려 있죠. 저 위에 뿔로도 보이고 뭐 반달로도 보이죠. 예.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거고, 이스타르, 아스테르트 또는 나나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연도는 뭐 안 나와 있는데 바빌론 근처에서 출토된 것이라고 하는군요. 나름 귀엽죠? 예, 눈이 좀 무섭지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요새 많이 거론되는 지역, 시리아가 여기 있고, 레바논이 여기 있고,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팔레스타인이 여기 있고요, 요르단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집트가 이쪽에 있고, 요 지역이 요 노란 지역이 레반트 지역인가, 이쪽 터키고, 레반트 지역, 고대 레반트 지역을 불렸던 곳이고,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있죠. 그래서 이쪽에 건너편에 보면 이게 바로 키프리스입니다. 키프리섬.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갔다가 이 라인을 타고 지중해를 따라서 저쪽에 그리스의 퀴테라까지 간 거죠. 자, 이제 지금 아프로디테가 탄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프로디테는 누구예요? 사랑의 비너스 아니에요? 사랑의 여신이죠. 또 사랑하면 에로스죠. 에로스란 말 자체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정욕, 사랑.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의 역할이 겹치게 됩니다. 근데 에로스는 우리가 세계의 시작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카오스가 있었고, 카오스부터 가이아와 에로스가 갈려 나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태고의 신이었거든요. 근데 아프로디테는 나중에 이제 뭐 거기서 나온 가이아에서 나온 우라노스와 결합해서 나온 크로노스가 우라노스를 제거하느라고 던졌던 성기에서 나온 아프로디테란 말이에요. 한참 몇 세대 미치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그랬는데 그 최초의 신 에로스와 아프로디테
여신이 사랑이라는 기능에서 겹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 어떤 식으로든 이 충돌을 해소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헤시오도스의 시에선 보면 아프로디테가 탄생할 때 에로스가 곁에 있다가 신들에게 갈 때 같이 데려가서 동행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나왔던 에로스에는 뭔가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기미가 없었는데 이 아프로디테 탄생할 때쯤 되면 뭔가 이렇게 사람처럼 기능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날개 달린 에로스, 어린 에로스는 큐피도라고 부르는데 이건 헬레니즘 시대 이후에 로마 시대에 와서 변형된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에로스가 어리다라는 버전은 그리스 버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기 그리스 버전이 아니에요. 고전기 그리스만 해도 에로스는 청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쯤에서 역할이 겹치면서 이제 에로스가 형상화되고 인간의 형태로 다시 새롭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거대한 힘 또는 결합, 사랑은 서로 끌어당기는 거니까 결합의 원리였던 것이 청년의 형태로 신인 동형의 구체화, 그러니까 에로스라는 신의 어떤 신성을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시키는 것, 그걸 이제 신인 동형이라고 하거든요. 신과 인간은 같은 형태를 갖는다. 그 청년으로 이제 구체화가 되는 거고, 바로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의 매력입니다. 어떤 신성을 인간과 이질적인 어떤 모습으로 그리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이성적인 모습으로, 이상적인 모습으로, 아름다운 청년, 아름다운 여인, 귀여운 꼬마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갖고 있는 매력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에로스 신이에요. 젊은 그리스 화병에 나온 거예요. 이 그림이 뭐냐면 두리스라는 화가의 작품인데, 화병화가 아탈란테를 재촉하는 에로스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아탈란테는 결혼하지 않으려고 뭐 신랑감이랑 뭐 달리기 시합해서 날 이겨야 결혼하겠다 뭐 이렇게 했던 영웅 여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에로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에로스, 사랑도 모르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에 빠져라 하고 재촉한다는 의미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뭐 꽃다발 같은 거 이렇게 등고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화병이 오래된 거라서 이 부분이 이제 지워진 거죠. 그래서 단모지 부분을 보고 이걸 상상해서 이쪽에 이제 뭐 에로스 여신이가 뭐 꽃을 에로스 신이니까 꽃을 준 방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제 날개도 달렸죠. 근데 나중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저거는 이 장면의 의미가 사랑에 빠지라고 재촉하는 의미, 채찍을 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원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꽃 문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원전 500년에서 495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에로스, 날개 달려 있죠. 그러니까 아주 성숙한 장년은 아니고 소년에서 청년으로 바뀌는 정도의 몸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제목이 에로스 에로스 파르네자라고 부르는데, 파르네자는 가문에서 수집했던 수집품에 들어 있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테스피아이라는 곳에 있었던 프락시텔레스라는 조각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폼페이에 있었던 카피본이다. 로마 시대 카피본이라는 얘기죠. 요거는 아프로디테이고, 여기 이제 어디 갔어? 빼먹었군요. 사티로스가 아프로디테를 희롱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중간에 지금 큐피드가 껴있죠. 그래서 뭐 재촉하는 건지 뭐 말리는 건지 모르게 야릇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머리 위에 두고 놓으셨는데, 이게 이제 보통 그 창녀들이 쓰는 거라고 해서, 아프로디테가 이제 사랑의 여신이니까 창녀들이 섬기던 신이기도 했어요. 샌달로 뭐 때릴 것처럼
목욕하는 가운 형태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유명한 조각품입니다. 이것도 이거 그러니까 판신으로 되어 있군요. 이게 판신과 사티로스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판과 사티로스 뭐 실레노스 이게 어떤 차이를 갖는지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기원전 100년 정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헬레니즘 시대에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가 기원전 300년부터 AD 30년 사이니까 그 사이에 출토된 작품에는 이제 에로스가 이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뭐 논란이 많이 되는 작품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성인용이니까 큐피드 에로스예요. 이거 이제 사실은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모녀가 아니죠. 근데 눈빛이 이게 모녀 간에 주고받을 눈빛인지가 좀 애매한데 여기 보시면 지금 큐피트의 장난감, 에롯의 장난감을 엄마가 지금 다 가로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이의 얼굴로 볼 수 있어. 엄마한테 지금 장난치고 싶은, 그러니까 엄마를 사랑에 빠뜨리고 싶은. 이 화살을 맞으면 사랑에 빠지잖아요. 뭐 그런 장면인데 그걸 말리고 있는, 못하게 말리고 있는 뭐 그런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알렉산드로 알로리라는 화가의 작품인데 1570년 이후 정도에 나왔던 작품이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을 여기 비둘기, 아프로디테의 상징물인 비둘기, 이 작품을 앞에 놓은 이유는 이 작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게 훨씬 더 많은 논란거리가 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비너스, 큐피드, 그리고 어리석음과 시간은 뭐 우화적이다. 뭐 이런 좀 문장으로서 이 작품을 갖고 있는데 이게 1545년에 플로렌스의 화가였던 아놀로 브론치노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시인이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이건 그림 자체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어떤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됐던 것이 아니고 귀족들이 몰래 숨겨놓고 보던 작품입니다. 굉장히 야하고 사실은 이제 근친상간적인 맥락이죠. 이게 엄마의 가슴을 만지는 아이의 몸짓이 아니잖아요. 거의 키스를 하고 있고 이제 소년에서 청년으로 변해가는 시기의 모습인데 이건 이제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도발적인 주제를, 그러니까 소재를 택하고 있어서 논란 많이 됐습니다만, 여기 뭐 울부짖는 노파도 있고, 뭐 노인도 있고, 그래서 이걸 다 뭐 시간이고, 뭐 고뇌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쾌락이 갖고 오는 어떤 고통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 화가의 작품에 이어서 아까 그 작품이 나온 거거든요. 작품. 근데 이제 나중 작품이고, 근데 이 두 화가가 사이엔 친분 관계에 있어서 이 화가가 요 나중에 화가의 뭐 후배 뻘되기도 하고 그 화가의 친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후원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후원해 줬는데 그래서 서로 간에 굉장히 그 호의가 있고 근데 이제 그 자기 아버지 친구 아저씨의 작품에 대한 또 다른 해석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입니다. 이건 그래서 여러분 상식도 아마 알아둘 만한 작품들이죠. 자, 이번 학기부터 이제 새로 집어넣은 코너입니다. 신화의 장소. 그래서 우리가 뭐 그리스 하면 또 최고의 그 유럽의 이제 휴양지, 관광도시 있거든요. 관광지인데 그 관광지가 관광지가 된 이유 중에 하나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장소들, 관광지로도 유명한 장소들을 그 역사와 관련된 신화와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가능하면 또 담아보는 그런 짧은 코너들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아프로디테가 탄생했다고 하는 퀴프로스, 오늘날 사이프러스라고 이제 불리는 곳이고
그리스로부터 독립해서 이제 독립적인 국가입니다. 아프로디테가 태어난 또는 당도한 조기를 타고 태어났잖아요. 이게 아까 그 그림에 보시면 보티첼리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이제 퀴프로스에서도 파포스라는 곳의 해변입니다. 바로 여기 이제 아프로디테가 당도했다고 이제 신화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바위가 근사하잖아요. 여기 이제 딱 조개에 타고선 나신의 아프로디테가 있었다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죠. 이게 페트라 투 로미우라고 하는 곳입니다. 페트라가 이제 바위라는 말이거든요. 로미오스의 바위라는 말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프로디테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화들, 아도니스가 탄생하고 죽은 곳이다. 아까 얘기했던 파포스 해변이죠. 파포스 해변의 그 지역의 왕이었던 키니라스와 그의 딸 미르라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그리스 신화가 갖고 있는 이제 성인 버전이에요. 그래서 미르라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돼서 아버지의 침실에 다른 여자인 것처럼 속이고 들어가서 아버지랑 자고,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딸을 죽이려고 하자 도망가다가 나무가 됩니다. 모략나무가 되는데, 그 10개월이 지나자 그 나무 속에서 아도니스가 태어나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할 겁니다. 그 아도니스를 아프로디테가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연인이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아도니스가 멧돼지에 치여서 죽거든요. 그래서 아도니스 피해서 아네모네라는 꽃이 나오고, 아도니스는 식물신이 됩니다. 그래서 식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게 아도니스이기도 해요. 그 얘기 나중에 다시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프로디테와 아도니스가 같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그 호수? 네. 굉장히 아름답죠. 여기 키프로스 유명한 관광지라고 합니다. 자, 여기 유명한 사포의 시가 있습니다. 그리스 서정 시인의 여성 시인인데, 나의 아프로디테여, 다정한 아도니스의 숨이 끊어지려 합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하나요? 가슴을 치고 옷을 찢어라. 그를 위해 통곡하라. 아름답죠? 네. 자, 이겁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와 아도니스를 이렇게 형상화한 것이고요. 이건 이제 화병 그림을 재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원전 5세기형들의 화병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죽어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고, 오늘날 만화 그림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쭉 뻗은 거, 이마로부터 코대까지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하는 거 없이 쭉 뻗은 걸 그릭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화병이 많이 발견되는 거라서 얘도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릭 라인. 아도니스의 죽음을 형상하고 이 둘이 사랑을 하던 모습에 있고, 또 있어요. 아도니스의 할아버지, 이게 파포스 왕 키니라스의 아버지겠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렇죠. 딸이 낳긴 했지만 부부이기도 한 셈이니까, 그래서 아버지인 거예요. 키니라스가. 그러니까 그 윗대 할아버지인데 조각가이기도 했어요.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피그말리온은 여기 이제 아프로디테의 숭배지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흥청망청하고 그래서 여인들을 혐오하는 사람이었고,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이 여인과 같이 살고 싶다 그랬는데, 그 소원을 들어줘서 이 조각상이 사람이 됐어요. 갈라테이아라는 조각상이. 그래서 그 사이에서 사람과 조각상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파포스였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 키프로스의 유적지죠. 저 뒤에 이제 바다도 보이잖아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프로디테 사원들의 흔적들도 남아 있고, 가보고 싶죠.
자, 키프로스의 역사와 현재입니다. 기원전 2800년경 그 옛 파포스에서 아프로디테 숭배가 시작된 흔적이 발견됐고요. 굉장히 오래됐죠. 기원전 1100년경에는 이제 미케네인들이 이 지역에 유입돼 옵니다. 미케네인은 그 트로이 전쟁의 주역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기원전 8세기는 아시리아 이쪽에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쪽에 있었던 아시리아의 통치를 받았고, 우리 역사랑 비슷해요. 계속 다른 민족들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6세기에는 페르시아의 통치를, 기원전 333년에는 이집트에 편입이 됐고, 기원전 58년엔 또 로마 제국이 점령했습니다. 서기 1570년에 비잔틴 제국을 함락한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서 점령이 됐고, 1878년에 대영 제국에 또 임대가 됐고, 1960년에는 대영 제국에서 독립했습니다만, 이 지역이 다시 둘로 나뉘어서 지금 분단 국가예요. 우리처럼 뭐 단일 민족이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서로 다른 민족들이 나눠서 살고 있는 한 섬 안에서 분단된 국가입니다. 키프로스가 위치가 여기라는 건 아까도 보여드렸죠. 시리아 앞에 바다에 있는 튀르키예. 이쪽에도 이제 튀르키예라고 돼 있죠. 옛날부터 터키 대신 튀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돼 있고, 지진난 지역. 자, 여기가 키프로스인데 북키프로스, 남키프로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퀴테라구나. 여기 보시면 파포스가 이쪽에 있죠. 사이프러스. 여기 UK,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킹덤, 이 영국령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도 영국령이 남아 있고, 복잡한 동네죠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나머지 티탄들하고 그들의 자손들 얘기를 좀 마저 합시다. 테튀스, 원초적 물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티탄이니까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테튀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테티스가 있어요. 이 테티스와 테튀스가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는 Y자로 쓰는 윕실론과 이오타라고 하는 I자로 쓰는 이오타가 있어서 위발음과 이발음, 그러니까 단모음과 복모음으로 구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튀스와 테티스가 있어요. 근데 복모음이 복잡하니까 이제 단모음으로 바꾸자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 테티스를 구별할 길이 없지요. 하여튼 뭐 그 얘기는 뭐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이 테튀스, 원초적 물의 여신과 대양, 오케아노스, 이게 오션이란 말의 원이긴 하지만 이때는 오케아노스는 강입니다. 담수죠, 담수. 해수가 아니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초적 물의 여신과 강의 신이 만났으니 다 강들이죠. 네일로스, 나일강, 남쪽에는 나일강, 에리다노스, 서쪽에 있는 포강, 이탈리아 포강을 에리다노스로 불렀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스트로스, 북쪽에 있는 강인데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라고 할 때 그 도나우강을 얘기하는 거를 보고, 파시스 강은 동쪽에 있는데 이건 이제 일종의 전설, 신화적인 강이고요. 그다음 아켈로스라고 또 강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으로도 의인화되는 강인데 아켈로스 강. 그리고 이제 뜀페들, 요정이라고도 합니다만 그리스 발음으로는 뜀페. 이 뜀페들은 소년을 키우는 역할이고 해서 또 이게 강과 연결돼 있죠. 뜀페들은 또. 그러니까 강의 신들도 소년들을 기르고 뜀페들도 그 지역의 소년들을 기르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의 풍속 중에 소년이 청년이 되면 그 자기가 원래 머리를 기르고 있다가 청년이 되면 머리를 깎게 되는데, 그 머리를 깎은 머리를 고향의 강에 바치는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풍속 아니에요? 여기 됐잖아요. 그래서 성년에 따른 남성이 고향의 강의 신과 뜀페에게 머리카락을 바치는 관습이 이제 이런 신화적 얘기들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신화에 보면 뜀페와 강의 신들이 계속 청년들과 관련해서 등장하죠. 또 헤라도 청년을 기르는 신이고, 청년들을 다 위해야 되는 말이에요. 뜀페들은 대개 다른 신의 아내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칼립소나 스틱스 같은 좀 독립적인 개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스틱스는 나중에 그 저승을 흐르는 강이 되죠. 제우스에 의해서. 뭐 저승을 보내버린 저주가 아니고, 귀양 보내기 아니고, 이건 이제 영예롭게 한 거죠.
자, 또 ним페들은 그래서 죽지 않는 존재까지는 아니라거나, 그러니까 뭐 에코 같은 ним페는 나중에 죽죠. 목소리만 남잖아요. 또는 하급 여성 신 중에는 하급으로 치는 뭐 그런 의미에서 ним페라고 이제 따로 구별을 되는 거죠. 그 중에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사이에 태어난 휘페리온은 이제 너머스다 뭐 이런 말인데, 빛나는 하늘의 존재들이 탄생하게 되는 휘페리온으로부터, 휘페리온 이제 그 얘기 빼고요. 그래서 이제 헬리오스, 이게 원래 태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신이 휘페리온의 자식인 거죠. 셀레는 달이죠, 달의 여신. 에오스는 새벽의 여신. 그래서 에오스는 또 자기 자식으로 여러 방향의 바람과 샛별 그리고 다른 별들을 출산했다. 그런데 이게 새벽이 되면 그 기온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찬 기온에서 기온이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서서 이제 달아오르니까 공기에 이동이 생기면서 바람이 막 부는 거죠. 그런 것에 이제 사람들이 착안한 거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얼마나 자연과 친화적으로 살았던지를 알 수가 있고, 샛별은 이제 그 새벽에 뜨는 별이, 새벽까지 남아 있는 별이 샛별이죠. 그 밖에 다른 별들도 이제 낳고. 자, 이건 강해 시인을 형상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시인인지는 이건 AD 서기 170년에서 180년 사이에 나와 있는 강의 신이고요. 이제 정확히 어떤 신인지는 뭐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하드리아누스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이제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요거죠. 이 물병. 이게 강의 신이 어떤 그림에 등장할 때 강의 신들 갖고 나오는, 강의 신임을 알려주는 물건, 이 물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강의 신이다라고 알려주는, 굳이 글씨로 안 써도 그 얘기고요. 옛날에 글씨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자, 이건 이제 오케아노스죠. 오케아노스가 테티스와 펠레오스의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는 장면을 화병에 담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죠. 강의 신이라서. 이거는 기원전 600년에서 550년 사이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게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세계 지도입니다. 유럽이 여기 있고, 유럽이란 말도 그때 있었어요. 근데 아시아도 있었던 말이고, 리비아만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여기 이집트도 있어야 되는데 이집트 빠졌습니다만 있고, 그래서 흑해가 이렇게 있고 연결돼서 지중해가 있고, 그 밖에 오케아노스가 이제 강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테티스 여신이에요. 에오스 여신이고, 에오스 여신과 티토노스는 에오스 여신이 사랑했던 인간입니다. 에오스 여신이 좀 바람기가 많은 신이라서. 티토노스는, 에오스가 이제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티토노스가 잘생긴 미남이라 사랑에 빠져서 신에게 가서 불사의 몸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고, 제우스가 손을 들어줬는데 젊음은 주지 않아서 달란 소리 안 해갖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쪼그라들어갖고 뭐 매미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새장이 가둬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죽고 싶어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는 그 존재입니다. 날개 달았죠, 에오스도. 이건 기원전 530년에서 500년 사이의 작품.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아켈로우스라는 강의 신인데, 여기 맞붙고 있는 사람이 영웅 헤라클레스예요. 그래서 이 강의 신들은 그 물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모습을 계속 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신을 잘해요. 그래서 싸우다가 황소로 변했던 순간에 헤라클레스가 붙잡아서 그 뿔을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풍요의 뿔이 돼 나중에. 그래서 그 그림을 담은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이제 530년에서 500년 사이군요. 그 전 그림이 기원전 5세기 정도로 이거 5세기 좀 추정하는 것이고요. 이런데 이것도 에오스 여신, 새벽의 여신. 그러니까 새벽 이게 밝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말을 타고 여신이 이제 딱 출타하는 것으로 형성한 거죠.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이제 나온 거죠. 이거는 기원전 430년에서 420년 사이 작품이고요. 요거에 토대를 두고 자, 새벽의 여신이 앞장서서 가고 있고 아폴론 신이 태양 마차를 끌고 또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존재들은 무사 여신들이겠죠. 우리 강의 첫 시간에 얘기했던 무사 여신들이 호위하고, 앞에 큐피드가 에로스가 불을 켜고 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멋있죠? 예. 오로라라고 한, 그러니까 에오스가 오로라예요. 오로라. 라틴어로. 프레스코하고 구이도 렌이라고 하는, 우리한테 가끔 이제 등장할 화가인데 1613년에서 14년 사이의 작품입니다. 카지노 로스피리오시, 카지노에 있는 그림이네요. 이탈리아 카지노에, 로마 있는 그림. 멋있습니다. 카지노 이런 거 있으면 진짜 근사하겠어요. 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주차 2강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